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신영증권의 박사라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과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연구원님과 나눠볼 이야기는 부동산 산업의 과도기, 과열의 끝은 어디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엄청났습니다. 특히나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도 바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다라고 나타났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세가 엄청 났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택가격 상승세의 시작점은 올해 연초부터 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 국면에 올라서는 건가 싶었는데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서울 지금의 가격 상승세가 서울 그것도 주요 핵심 단지 그리고 초고가 중심의 가격 상승이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전세 기피 현상들이 이제 빌라가 아닌 아파트로의 선호 쏠림이 좀 몰렸었고 이제 또 인구 감소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의 서울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쏠림을 더 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다주택자였던 분들이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서울의 똘똘한 하체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일어나면서 초고가 중심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영향이었고 그 서울의 초고가 주택의 상승세가 이제 주변 수도권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좀 과해지고 회복기를 넘어서 과열 양상을 띠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은 좀 자제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지난 8월 22일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방향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세가 조금 꺾였다. 대출 증가세가 좀 꺾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네. 저희가 지난 8월 5일 그리고 지난 주에도 그렇지만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특히나 낙폭이 커졌던 주간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처분 소득에 대한 증가세가 좀 둔화된 국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 역시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가 약간은 둔화된 흐름이 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안이나 또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서 8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 게 이제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또 영향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3기 신도시를 처음에 일으켰던 모두가 너무 주택 가격이 과열되게 높아가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어요 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정비사업 위주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이 공급인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3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에서도 발표되었듯이 지금 연간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한 39만 호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연간 1만 호의 공공택지 공급도 할 것이고 플러스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공급이 되도록 실시를 하고 지금 노후계획 특별법 관련해서 정비사업 계획 부분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도심 내에서도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급을 꾸준하게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한국은행은 급격히 올랐던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잡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지 그동안 치솟았던 가격이 이제 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저는 약보합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연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1회 이상은 인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좀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상품금리 인하와 함께
투자 심리가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것이다라고 모두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은 계속 부족할 것이고 그래도 수요는 계속 올라올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네. 서울 중심의 공급 물량은 정비 사업의 속도라던가 여러 가지 비탄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급 불안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동안의 공급 물량 증가라는 거는 뭐 과거 시계열로 보았을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원하는 속도대로 공급은 못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지금 최근에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약보합세를 보이지만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조금 약간의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약보합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연구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글로벌 아래 공포가 다시 또 시장을 뒤덮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황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건설 관련 업종에서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는지 탑픽 혹시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 모든 논리의 흐름의 기저에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대한 수요는 완만하게 회복한다라는 게 논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지고 투자를 접근한다면 결국 주택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주택주의 대표 기업인 LC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내년도에 수익 성장, 이익 개선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래서 확실하게 시적 개선이 가능한 종목으로 LCDC 현대산업개발을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GS건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GS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GS건설도 역시나 이런 주택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건설사들은 생각보다 주택 관련 매출 총이익률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GS건설은 지금 2분기 실적부터 해당 부분에서 수익성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이제 과거에 저수익 사업이 어느 부분 종료가 되고 이미 원가에 기반영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가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이 부분이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매우 저렴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의 매크로 변화, 그 부분에서 주택주의 성장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부실 폭탄이 터지면서 국내 주요 은행들까지도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네, 지금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도 진행은 되고 있다. 팩트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업성 평가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이후부터 이제 금융이라든지 그 은행과 여러 가지 관련된 업체들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평가 대상에 대한 결과지도 최근에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사업 평가 대상에 대한 결과지를 결국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바가 뭐냐면 지금 문제는 본 PF가 아니라 토지 담보 대출 토담대이고 브릿지론이야. 그럼 그 두 개에 대한 부동산 PF가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노출도가 높은 거는 역시나 금융권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금융권이 해당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경공매에서 실제로 토지 정리를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취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송충당금을 쌓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건설업종으로서 투자자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여파가 지금 아직까지는 금융권에서 머물고 있구나. 금융권에서 1차적으로 버퍼를 두고 완충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본 PF의 문제에서 부동산 PF 부실은 건설사가 그 다음 타겟이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권 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한테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여파는 사실상 더 이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고 리스크 요인으로 굳이 지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건설에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또 준비해주신 연구원님의 자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화면 보면서 자세히 나눠볼까요?
네,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에 와 있나라고 저희가 보았을 때 결국 모든 자산에는 거래량과 가격이라는 두 가지 가장 강력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의 선행 지표로는 변곡점에 있을 때 거래량이 움직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실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거래량이 튀면서 가격은 보합세였다가 지금은 거래량과 함께 가격도 좀 증가했던 게 지난 8월까지의 스토리였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완만한 회복기의 징조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복기에서 최근 몇 개 단지들이 초고가 단지들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화랑기, 과열기의 양상까지도 보였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중심으로는 회복기를 넘어서 과열기의 양상까지 띄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수도권 바깥으로까지도 일부 퍼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까지도 완만한 회복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들을 해당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역세권이나 또 뭐 중저가 중심으로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네, 결국에는 거래량이 드문 상황에서 원래 많이 나왔던 형상이 지금 아파트라는 우리나라의 주택 상품의 특성상 뭐 전체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여도 그 1,000세대 중에 한 단지만 거래가 돼도 전체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거래량이 매우 없을 때 나타나는 시장 왜곡, 가격 왜곡 형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어느 한 원의 시장에 좀 컨센서스화 돼가면서 만들어지는 구간이면 좋겠는데 네. 사실 지금은 서울의 초고가 그리고 수도권 이 부분에 국한된 회복세였기 때문에 결국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방의 광역시 이쪽 부분에서는 중공업 미분양이 좀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미분양 숫자도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의 왜곡 형상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그쪽은 못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추가 2차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까지 의미 있는 거래량 회복을 저희가 만약에 올해 연내 기준금리 인하하고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도 해당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된다면 그때는 일부 주택주, 대표주, 대형주 몇 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전체적인 건설업종 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건자재까지도 전체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분양,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거기까지도 투자 아이디어가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건자재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국제유가가 2년 9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저희가 또 철강 수요도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또 건자재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제로 지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상당히 높은 가격의 건자재 가격이 인상이 된 바가 있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공사비 원가 부담이 건설사에게 상당히 크게 치명적으로 수익성 감소로 이어진 상황이긴 한데요. 공사비 지가가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가가 낮아졌다고 해도 그거를 충분히 뭐 공사비가 낮아질 수 있는 구간은 또 아닌 것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인비가 더 늘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건자재에서 철강이 들어가는 비중, 시멘트가 들어가는 비중 따지고 보면은 원재료 가격에서 10%도 채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별 원자재 가격의 인하가 저희들 공사비 원가를 낮추기에는 좀 부득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들이 사실은 건설사들이 막다뜨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하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세대수가 너무 증가한 데 따라서 그걸 관리하는 데 대한 간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비, 공사비가 낮아지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공사비가 거의 800만 원 후반대여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700만 원대까지 낮아져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데는 실제로 업계 상황이랑은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건자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또 연구원님이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던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다행히도 GS건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가져오신 자료 보면서 저희가 한번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저희 지금 보시면은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어떤 건설사들보다도 내년도에 수익 개선이 정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GS건설 그 외 현대건설이라든지 다른 건설사과는 완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그동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그동안 수익성이 나빴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수주를 많이 못했고 주택 분양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백기가 오히려 지금은 어닝 개선을 더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GS건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기존 프로젝트들을 덮으면서 수익성이 개선돼라는 포인트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라서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다릅니다. 또 HTC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연내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의 전체 사업 규모로 따지면 4조 원이 넘는 사이트를 분양을 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4조 원이 넘는 사이트이고 이게 향후 3년간 저희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수익 개선의 폭이 다른 어떤 건설사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HT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큰 폭으로 ROE가 개선되고 레벨업이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포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PBR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HTC 현대산업개발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다시 한번 자세히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습니다.